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동전쟁 장기화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함께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공급망과 물가가 동시에 흔들리며 글로벌 경제 전반에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의 포화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경제가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IMF의 최후 통첩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현지 시간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 참석해 이번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선에 도달하며 상상 이상의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세계 국가의 80%가 석유 수입국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재정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깊은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이 가장 먼저 경기 수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연쇄적으로 기능을 멈추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IMF가 당초 제시했던 올해 경제 전망치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글로벌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1%에서 2.5%로 주저앉고 물가 상승률은 5.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하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흔들려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 여지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입니다. 실물 경제의 위기는 이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비료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최대 40% 폭등했으며 이는 조만간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을 3%에서 6%까지 끌어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완만한 영향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단언하며 올해 내내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자리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진단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쉐브론의 마이크 워스 최고 경영자는 그동안 유가 폭등을 막아주던 전략 비축유와 상업재고 등의 완충 장치가 이제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중동 걸프만에서 출발한 마지막 유조선이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에서 하역을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단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한 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2027년까지 거치지 않을 경우 전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적 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공급망과 에너지 축이 동시에 붕괴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시작으로 전 지구적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IMF의 경고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국제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숙주인 쥐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사람 간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공중보건 위험도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둘러싼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국제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선박에서는 지금까지 사망자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환자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5명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진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선내에서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숙주인 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타바이러스는 보통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침, 소변에 섞인 바이러스 입자를 사람이 들이마시면서 감염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는 드물게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변종으로 알려졌습니다. WHO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사건으로 보면서도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더라도 코로나19처럼 공기 중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방식은 아니며 대체로 가족이나 가까운 접촉자처럼 장시간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파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감염 경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선박 안에서 감염됐는지 아니면 출항 전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잠복기 중 승선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타바이러스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1주에서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일부는 크루즈 탑승 전 아르헨티나와 칠레, 우루과이 등 안데스 바이러스 유행 가능 지역을 여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크루즈선이라는 폐쇄적 환경도 변수입니다. 승객과 승무원이 같은 식당, 공용 공간, 기항지를 공유하다 보면 하나의 오염원에 여러 사람이 노출된 뒤 시간차를 두고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겉으로는 사람 간 전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식자재나 공용 물품, 환경 노출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각국 보건당국은 선박에서 먼저 내린 승객과 밀접 접촉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모니터링과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이며 선박은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 도착 이후 건강검진과 귀국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국으로의 무차별 확산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질병관리청도 국내에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을 매개하는 설치류가 서식하지 않고 해외 유입 사례도 보고된 바 없어 위험도는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에도 한타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에 의한 신증후군 출혈열이 매년 발생하는 만큼 야외 활동 뒤 발열이나 근육통이 나타나면 조기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 기자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농기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농업 로봇이 음성 명령만으로 이동하고 예초와 방제 작업까지 수행하며 농촌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반복 노동과 위험 작업을 AI가 대신하면서 농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 한마디로 농기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농촌 현장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동 로보틱스가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 열린 경남 창녕 대동 모빌리티 S팩토리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농업 로봇 4종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자율주행 운반 로봇 RT100을 기반으로 운반, 예초, 방제, 산업용 기능을 확장하는 다목적 로봇 전략입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AI 음성인식 운반 로봇입니다. 사용자가 과수원으로 이동해줘라고 말하자 로봇은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날씨를 안내하고 방제와 예초 작업 시 주의사항까지 설명했습니다. 흙 묻은 장갑을 낀 농민이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음성 명령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직관적인 조작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령 농민도 복잡한 앱 조작 없이 대화하듯 기계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RT100은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자율주행할 수 있습니다.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위치를 파악하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공장에서는 부품을 싣고 생산 라인까지 운반하는 산업용 로봇으로 활용됩니다. 평지 기준 최대 1톤까지 견인할 수 있어 농업뿐 아니라 물류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와이어를 잡아당기면 로봇이 따라오는 방식도 적용돼 기존 농사에서 소를 끌던 감각을 현대적으로 옮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초 로봇은 운반 로봇 뒤에 예초 장비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과수농가가 여름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잡초 제거 작업을 대신합니다. 방제 로봇은 AI가 나무를 인식해 필요한 곳에만 농약을 뿌립니다. 농약 오남용을 줄이고 작업자의 농약 노출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반복 노동과 위험 작업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대동은 이번 기술을 단순히 농기계 개발이 아니라
농업 피지컬 AI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트랙터와 농업 로봇이 현장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현재 비전 AI를 기반으로 농경지 인식과 농작업을 수행하는 트랙터는 전 세계에서 대동의 AI 트랙터가 유일합니다. 대동은 2030년까지 운반, 예초, 방제, 예찰, 수확 기능을 결합한 농업 로봇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비 판매를 넘어 데이터와 서비스 기반의 구독형 농업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농업은 사람이 온종일 기계를 붙잡고 일하는 방식에서 AI 로봇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재님께서는 증산도 도전 7편 54장에서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농사 지으며 소와 말이 일하던 것은 기계가 대신하도록 할 것이니라고 하셔서 미래 선경 문명의 농사법에 대한 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재님께서 공사 보신 후천의 농사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이었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하늘은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후과학의 역설로 불렸던 이 현상의 원인이 최근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대기 상층부에서는 열을 가두는 대신 우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들여다봅니다.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실가스로 지표면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지만 지구 상공의 대기 상층부는 오히려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기후과학의 역설로 여겨졌던 이 현상의 물리적 원리가 구체적으로 규명됐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기후학교 연구팀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상층부인 성층권을 어떤 방식으로 냉각시키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이산화탄소가 지표 가까운 대기와 성층권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대륙권에서는 공기 분자가 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산화탄소는 지표면이 내뿜는 열을 흡수한 뒤 주변 분자들과 계속 충돌하며 열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입니다. 그러나 고도 11km에서 50km에 이르는 성층권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기가 매우 희박해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해도 주변으로 전달할 분자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는 머금은 열을 우주 공간으로 직접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기 상층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열을 가두는 담요가 아니라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열기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이산화탄소가 특정 적외선 파장에서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출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최적의 파장대가 존재하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높아질수록 이 파장대가 넓어집니다. 그 결과 성층권은 더 많은 열을 우주로 내보내며 빠르게 식어갑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층권 온도는 약 2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없었을 경우보다 10배 이상 큰 냉각폭입니다. 하지만 성층권이 차가워지는 현상은 단순히 대기 상층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물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성층권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지구 전체가 우주로 내보내는 열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빠져나가지 못한 열은 대기 하층부에 더 많이 남게 되고 지표면 온난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1960년대 마나베 슈크로 박사가 예측했던 성층권 냉각 현상을 50여 년 만에 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현상이 확인됐지만 이산화탄소가 어떤 물리 공식에 따라 성층권을 식히는지 정량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쇼온 코엔 박사는 이산화탄소가 성층권을 더 좋은 방사체로 만들지만 그 결과 지구가 잃는 전체 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표는 뜨거워지고 하늘은 차가워지는 이 역설은 기후변화가 단순한 온도 상승이 아니라 지구 대기 전체의 에너지 균형을 뒤흔드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였습니다. 우주시대의 데이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우주 인프라가 급증하면서 기존 전파 방식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 우주 광통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 최근 최장거리 레이저 통신 실증에 성공하며
우주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래통신기술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주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우주 탐사선, 고고도 무인기 등 우주 인프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무선 주파수 방식만으로는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차세대 대안으로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우주광통신입니다. 우주광통신은 전파 대신 레이저, 즉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전파보다 파장이 짧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나사는 우주광통신의 장점으로 빠른 전송 속도, 높은 보안성, 장비의 경량화, 운용의 유연성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레이저 통신은 대기난로와 바람, 미세먼지, 구름, 안개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구름이나 안개는 레이저 신호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사는 지상 수신국을 여러 곳에 분산해 한 지역의 날씨가 나빠지면 다른 지상국으로 신호를 넘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 스페이스빔이 의미 있는 실증 성과를 냈습니다. 스페이스빔은 최근 경상북도 인근에서 17km, 43km, 64km 거리의 송신부와 수신부를 연결하는 레이저 광통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장 거리인 64km 구간에서 약 1GBps 속도로 1분가량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실험의 핵심은 정밀 제어 기술입니다. 레이저 통신은 멀리 떨어진 수신부를 정확히 겨냥해야 합니다. 우주에서는 수천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바늘 구멍처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향, 포착, 추적을 뜻하는 PAT 기술이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스페이스빔은 천문 관측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정밀 제어 기술을 적용해 장거리 광통신의 난제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기 난류로 생기는 광신호 왜곡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적응 과학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궤도 위성들이 매일 생산하는 데이터는 약 1만 페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방대한 우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우주 광통신 인프라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빔은 이번 64km 실증 성공을 바탕으로 100km 초장거리 통신 실험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후 고고도 무인기와 지상 간 통신, 위성과 지상 간 통신 실증으로 범위를 넓혀 우주와 지상을 잇는 초고속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주 데이터 고속도로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이번 성과가 뉴페이스 시대의 핵심 통신 기술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스더 개벽의 김천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